네, 중학교 3학년 보강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메가스터디 예비기출 분석서 교재 펴주시면 되고요. 페이지는 18페이지, 1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 영상은 문학작품만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작품 나오면 항상 보기가 있는지 보라 그랬습니다. 역시 이 세트에서도 6번, 7번에 보기가 있네요. 그렇다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추억에서와 담양장은 시 엮어읽기의 방법으로 감상하기에 딱 좋은 작품이래요. 이 보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두 작품 모두에 관련된 보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엮어읽기 방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다면 시 엮어읽기 방법이란 뭔가? 시 엮어읽기란 시적 맥락을 고려해서 다른 시를 서로 비교하면서 감상함으로써 작품의 감성폭을 넓히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시를 분석을 할 때, 시를 읽을 때 그 해당 작품 하나만 읽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작품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시 엮어읽기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 두 작품의 시적 상황 그리고 정서, 소재, 배경 등을 고려하면서 두 작품을 비교하는 시 엮어읽기를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를 분석할 때 강조드렸던 게 뭐였냐면 보기 먼저 읽어라, 선택지부터 읽어라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시 자체를 읽을 때 항상 고려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상황, 정서, 태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 속의 상황, 화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화자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 하고 있는가 이런 게 바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제라는 건 시간과 관련이 있겠죠? 과거인지 현재인지 아니면 어떤 계절인지 아니면 아침, 낮, 밤과 같은 그런 시간인지 다 포함이 됩니다. 언제. 자, 어디는 말 그대로 시 속의 장소를 뜻하는 거겠고요. 공간. 그리고 무엇 하는지도 항상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라는 건 제가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 속의 화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자, 그렇다면 태도는 시 속 화자가 이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대응 방식. 조금 글씨가 조금 떨리죠? 이게 제가 쓰던 태블릿이 아니라 가지고 이게 조금 어색하네요.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상황, 정서, 태도 세 가지를 제가 강조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제가 일부 문제 혹은 일부 선택지들은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 질문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셨어. 그렇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태도가 아직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질문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렇다면 마저 한번 보기를 분석해보죠. 이 보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상황과 정서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재, 배경 이런 게 다 고려돼야 된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당연히 시 속에 쓰인 소재가 뭔지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파악을 해야 됐고요. 자, 배경. 배경이란 건 공간을 뜻하는 거겠죠? 아니면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둘 다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라 라고 합니다. 보기가 나와 있긴 하지만 시 자체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딱히 도움이 되는 보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면 다른 보기를 한번 볼까요? 7번. 시에서는 정서나 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뭐를 사용한대요? 바로 부사어를 사용하기도 한대요. 부사어를 사용한 의도를 파악해보면 시적 의미를 섬세하게 해석할 수 있어 감상의 묘미가 높아진다. 자, 부사어 뭔지 알죠? 부사가 뭐예요? 부사어 영어 시간에도 했고 국어 시간에도 했을 겁니다. 물론 저랑은 안 했지만 부사어는 이제 체언 외에 주로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물론 동사 형용사뿐만 아니라 같은 부사어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게 바로 부사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기에서는 부사어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보기도 딱히 내용 이해하는 데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선택지들을 한번 봐야겠죠. 자, 선택지들은 저랑 같이 보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선택지를 읽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시어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하라고 선택지를 읽으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적절하지 않은 문제인지를 꼭 봐야 됩니다. 이 문제여야 5개 중에 4개가 맞는 거니까. 그쵸? 자, 그렇다면 선택지 분석은 스킵하고요. 바로 작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주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진 어스름을 이라고 했어요. 자, 1년의 장소는 진주장터네요. 그리고 이 장터가 뭐 하는데요? 어물전. 그러니까 그 물고기 어자 있잖아요. 생선을 파는 장터인 거예요. 1년에서의 공간적 배경은 진주장터고요. 자, 그렇다면 시간적 배경은 바로 여기 해다진 어스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저녁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1년의 시간적 상황은 저녁. 자, 2연 우럼매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빛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솟는다는 한이던가. 자, 어떤 대상이 나오냐면 엄마가 나옵니다. 엄마. 근데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역시 물고기를 파는 장사를 하는 엄마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마저 읽어보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솟는다는 한이던가 라고 했어요. 엄마가 물고기를 팔긴 파는데 은전만큼 솟는다는 한. 은전은 말 그대로 돈입니다. 돈. 근데 돈에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리 물고기를 팔지만 자, 그렇다고 부자예요? 아니면 가난해요? 가난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에 손이 안 닿는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래가지고 어떤 정서? 한이 있대요. 한. 역시 마지막에 우엄매 엄마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연까지 읽어보면 이 엄마는 딱히 굉장히 가난한, 약간 풍요롭지 않은 가난한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장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겠죠. 힘들게 일을 하시지만 가난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년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돼요. 손시리게 떨던가 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남매가 나왔습니다. 오누이. 이 남매가 지금 어디 있어요? 골방 안에 있어요. 그쵸? 그리고 골방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손시리게 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누이는 왜 떨까? 지금 엄마가 뭐 하고 있어요? 장사 시장에서 물고기를 팔고 있죠. 그런 엄마를 이제 우리 오누이는 여기 골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굉장히 이제 어린 오누이인 것 같죠? 이렇게 어린 오누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엄마 없이 이제 집에 혼자 있으면 굉장히 무섭고 엄마가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떨던가 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다음 진주 남강 말다에도 오명가명. 자, 이 오명가명은 오며가며의 사투리예요. 이 문제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박제삼의 추억에서라는 작품은 뭐 교과서 아니면 외부 지문, 모의고사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작품인데 이 시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사투리를 썼다는 점입니다. 시를 파악하실 때는요, 약간 이런 부수적인 요소들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사투리를 포함해서 뭐 반전과 같은 문장부, 이 문장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작은 요소들까지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다 작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엔터를 2번 쳤다라던가
약간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시 속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사투리다. 여기 오명가명 이것도 사투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연에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 행에 울엄매야 울엄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엄마라 그랬죠. 엄마의 사투리가 엄매인 거야. 역시 사투리가 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다시 돌아와서 사연. 이렇게 오며 가면서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별 보면서 새벽에 별 보면서 이제 시장으로 나가고 밤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별을 봐요.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이죠. 왜냐면 오며 가며 둘 다 이제 별빛을 본다 그랬잖아. 그렇다면 그만큼 일찍 나가고 그만큼 늦게 일하고 돌아오신다는 소리겠죠. 어떻겠어요? 굉장히 고단하시겠죠. 아니 그렇게 우리 엄마 그렇게 고단하게 일해서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달빛밭에 옮기 전에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자, 우리 엄마의 마음은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썽이다.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바로 눈물이 떠오르죠. 우리가 글썽이다라는 표현은 눈물에 많이 쓰잖아. 그렇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은 당연히 엄마의 고단한 삶을 사는 엄마의 눈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다음 나 작품만 바로 한번 분석할게요. 축장의 김삿갓은 죽고 참피소리 이잡던 시절도 가고 대바구니 전성시절에. 자, 바구니가 아주 많은 시절이래요. 자,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 마저 읽어보자. 새벽설이 밝으며 어머니는 바구니 한 줄이고 장에 가시고. 여기서도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네요. 고구마로 점심 때우니 기다리는 오후. 너무 심심해 9살 내가 2살 터울 동생 손을 잡고 신장로를 따라 마중 갔었다. 엄마를 기다리다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 신장로라는 길을 따라서 이제 엄마 찾아 산만리 엄마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굉장히 귀엽죠? 자, 이 심리가 짱짱한 길 버스는 하루에 2번 다녔지만 꼬박꼬박 걸어오셨으므로 가다 보면 도중에 만나겠지 생각하면 낯선 아줌마에게 길도 물어가면서 하염없이 걸었단 소리겠죠. 자,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해드립니다. 이 동생과 나는요, 엄마를 따라서 버스를 타고 갔어요? 아니면 걸어갔어요? 걸어갔죠. 그죠? 선생님, 뭐 이렇게 쉬운 걸 왜 질문이라고 냅니까? 맞아요, 쉽죠? 근데 항상 이제 시 작품을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역시 대표적으로 바로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 같은 경우는 상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운 시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1, 고2, 고3 될수록 상황을 판단하기 조금 애매한 시가 나와요. 그런 시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뭐냐면 바로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 시 속에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대략적으로라도 그 시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상황 그리고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태도를 꼭 기본적으로는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돌아와서 걸어서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가는데 자, 그런데 이 고개만 넘으면 읍이라는 곳에서 해가 덜렁 졌다. 해가 졌대요. 애기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두워져 버렸어. 그쵸? 배는 고프고 우두두 무서워져 한참 망설이다가 되짚어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멀고 결국 엄마를 못 찾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게다가 그 배경 그 시간까지 되게 어두운 시간이니까 동생은 무서워서 울어요. 그리고 기진맥진한 한밤중이야 호롱 들고 찾아 나선 어머니를 만났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게 무슨 뭐 머피의 법칙인가요? 어머니는 그날따라 하필 그날에 버스 타고 오신 거야. 굉장히 약간 웃픈 상황이죠.
약간 귀엽기도 하고, 그쵸? 자, 그렇다면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자, 어미에 관한 설명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기해 놓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시 속에서 찾아보면 2연 보면은 뭐뭐 하던가 뭐뭐 하던가 라는 표현이 있고요. 3년에서도 떨던가 뭐뭐 하던가 뭐뭐 하던가 이런 어미가 반복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년에서도 뭐뭐인가 라는 비슷한 표현이 동일한 어미입니다. 니은가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복이 나오면 무조건 리듬감이에요, 여러분들. 운율, 리듬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작품에서는 이 동일어미 반복이 나오고요. 그렇다면 나작품에서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뭐뭐하고 이런 어미들이 쓰였다고 이게 보이죠? 자, 가작품 보면은 뭐뭐 니은가 이거는 문장 끝에 쓰이는 종결 어미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나작품에서 뭐뭐하고는 문장 끝에 쓰이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문장 중간에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중간에 쓰여서 문장과 문장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어미인 거야.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가작품에서는 종결 어미가 반복이 되고요. 나작품에서는 연결 어미가 반복이 됩니다. 어쨌든 둘 다 어미예요. 뭐뭐 하던가 뭐뭐 하고 둘 다 어미입니다. 1번 선택지 보면은 뭐 딱히 이 종결 어미, 연결 어미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구분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그냥 어미 따라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결, 연결 둘 다 포함이 돼요. 따라서 선택지 1번이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답은 일단 찾았고 다음 선택지 한번 가볼게요. 자, 역설법을 활용하여 내면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역설법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죠. 자, 제가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반어와 역설의 차이를 조금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어, 역설. 일단 둘 다 말이 안 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설은요, 시 속에서 어떤 특정 대목이 있겠죠. 어떤 특정 대목이 있을 겁니다. 요 대목만 봤을 때 말이 안 된다 혹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이론 이치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러면 역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리 없는 아우성,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이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죠. 근데 소리가 없대요. 자,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역설입니다. 자, 반면에 반어는요, 어떤 특정 대목만 봤을 때는 말이 딱히 안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반어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려면 시 전체의 맥락을 봐야 됩니다. 시 전체의 흐름, 상황을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대목에 잘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잘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대목만 봤을 땐 딱히 말이 안 될 게 없어. 그치? 자, 근데 앞뒤 상황이 긍정적 상황이 아니라 부정적 상황이야. 자, 그렇다면 이 대목과 여기 밑에 상황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이런 경우에는 반어예요. 즉, 반어와 역설의 차이는 뭐냐면 역설은 그 대목만 보고서도 파악이 됩니다. 역설인지 아닌지. 하지만 반어는 시 전체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아니면 뭐 시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그 대목을 포함한 그 문단의 부분을, 그 연의 맥락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반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반어와 역설 설명 부분은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만약에 필기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일시정지 하시고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자조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자조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비판이에요. 자기 비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따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뭐 의지가 약할까?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약간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자조적인 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 없어요. 자, 4번. 공감각적 이미지. 수도 없이 말했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수미상관. 자, 머리 숫자, 꼬리 밑자입니다. 자, 머리와 꼬리가 상관이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처음과 끝이 같다는 소리야. 처음과 끝이 같거나 유사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유사해도 수미상관이라고 봅니다. 꼭 완전 100% 똑같지 않아도 돼요. 유사한 문장 구조가 처음과 끝에 쓰였으면 그거는 다 수미상관이라고 봐요. 뭐 시에서 이거를 적용해보자면 뭐 처음이란 건 뭐 1년이 되겠고요. 마지막은 끝은 뭐 마지막 년이 되겠죠. 이 1년과 마지막 년이 난리 났네요. 마지막 년이 같거나 비슷하다. 이런 걸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이 있다, 상관이 있다는 소리예요. 가난 작품 둘 다 수미상관 기법이 딱히 쓰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겠죠. 답은 1번. 자, 다음 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 보기는 우리가 앞서 파악을 했으니 바로 선택지 분석 한번 가보지. 자, 가의 고기와 나의 대바구니는 어머니가 가족들의 생기 유지를 위하여 장터에서 팔아야 하는 소재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맞나요? 맞죠? 가나 둘 다 엄마가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번. 가의 울엄마의 울엄매와 나의 허리 굽은 어머니는 고단한 삶을 살아온 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정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네, 맞죠? 엄마가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엄마에 관한 시를 썼겠어? 그렇게 이제 장사하기 힘들잖아요, 굉장히. 뭐 여러분들은 아직 안 해보셨겠지만 장사하는 건 굉장히 이제 힘든데 왜 그렇다면 그런 어머니에 대한 시를 썼냐면 당연히 우리 엄마 참 힘들게 살았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당연히 이 시를 썼겠죠. 그래서 그런 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정이 담겨있다. 이 연민을 단순히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이렇게 파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는, 아파하는 그런 마음, 즉 공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카의 골방에 비해 나의 신정로는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이 능동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에서 오누이가 엄마를 어디서 기다립니까? 바로 여기 골방에서 기다리죠. 그쵸? 근데 얘네들은 엄마를 찾아 나서요, 안 나서요? 그런 표현이 없어. 뭐 우리는 엄마 찾아 나섰다. 이런 내용 없어. 반면에 나의 한밤중은 내 시 속에서 나는 동생 손잡고 찾아 나섰다 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선택지 3번은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선택지 4번. 가의 신새벽과 나의 한밤중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어린 화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해소되는 시간적 배경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자, 가의 신새벽. 자, 신새벽은 지금 사연에서 이제 신새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신새벽은 어떤 시간적 배경이에요? 엄마가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다면 역시 오누이는 여기 골방에서 둘이 남겨져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 골방은 불안감이 해소됩니까? 아니겠죠. 반대로 엄마가 떠나가고 남겨진 그런 공간이니까, 홀로 남겨진 그런 공간이니까 오히려 불안감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증폭이 되겠죠. 그래서 가작품은 일단은 불안감 해소가 아니라서 틀려요. 자, 나의 한밤중. 나의 한밤중에는 일단 나 작품은 엄마를 찾아 나서죠, 애들이. 근데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자, 만나는데 선택지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어떤 시간적 배경이에요? 한밤중이죠. 그렇죠? 한밤중이야. 자, 이 한밤중엔요. 물론 여기가 이제 한밤중에 어머니를 만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얘네가 가는 도중에
엄마를 찾아서 가는 도중에 만난 게 아니라 얘네가 일단 한밤중에 스톱을 합니다.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해요. 왜 포기를 해? 날도 어둡고 길도 너무 머니까. 근데 엄마는 안 와. 그러면 그 당시에는 불안감이 해소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시간은 불안감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마찬가지로 불안감이 증폭이 되는 그런 시간적 배경입니다. 요게 조금 이제 헷갈리셨을 법한데, 이 한밤중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어린 화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해소되는 그런 시간적 배경이 아니라 이미 한밤중에 포기를 했어. 한밤중에 포기를 한 상태야. 따라서 불안감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증폭이 된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엄청난 함정 문제였습니다. 오답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다음 선택지 5번 가보면 가에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에서는 어머니의 과거 삶을, 나의 요즘도 장날이면에서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어머니의 현재 삶을 떠올리고 있는 시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자, 그렇다면 이 사연의 표현 같은 경우는 과거의 엄마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현재의 엄마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자, 필기하셨던 부분은 일단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떠했을까? 이게 과거와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현재와 관련된 거예요? 바로 과거와 더 어울리는 표현이죠. 만약에 현재라면 뭐 어떨까? 약간 이게 약간 현재와 더 어울리는 표현인데 여기는 어떠했을까? 그렇다면 과거를 말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은 과거 삶 맞고요. 자, 나 작품. 요즘도 장날이면 허리 굽은 어머니. 요즘도 어머니는 장날이면 허리가 굽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과거에서는 당연하게 엄마가 그 장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근데 현재 요즘도 엄마는 장날이 되면 허리가 굽는데요. 그렇다면 과거 현재 둘 다 엄마는 계속 장사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선택지는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7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 미음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시에서는 정선 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부사어였습니다. 자, 기억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이 어딨죠? 여기 있네요. 나 작품에 꼬박꼬박. 자, 1번 맞죠, 그러면? 자, 이 7번 같은 경우는 딱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답 분석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바로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돼요. 자, 답은 바로 5번입니다. 자, 보면 당연하죠. 자, 미음이 뭐야? 멀거니 팔리길 기다리는 담양장. 그냥 물건이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선택지 장이 끝나가서 장사를 마쳐야 하는 아쉬움을 강조한다? 절대 아니죠. 장사 끝났다. 나 더 팔아야 되는데.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파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8, 19페이지 작품 해설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음 세트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